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언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의 타당도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 오늘도 계속 합리적 타당도의 구인 구성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기로 했죠. 대면 시험을 보니까 요 수업하고 그 다음 주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대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아무튼 뭐 시험 공부들 열심히 하셔서 시험들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구인 구성 타당도, 논리적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가장 이론적이면서 복잡한 형태의 타당도라고 볼 수 있어요. 구인 구성 타당도. 기존의 한 검사와 상관을 내서 새로 만든 검사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검사가 있다면 그 기존 검사의 결과, 그리고 새로 만든 검사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는 과정은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구성 개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만약에 뭐 성격이다. 그러니까 성격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라면 그 성격에 대한 구성 개념, 그것들을 다 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거는 지능이라는 구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지필 검사를 개발한다라고 가정해 보자. 아직 국내에서는 지능 검사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지능 검사가 결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 웩슬러 지능 검사를 들여다가 이제 한글로 번안해서 사용하는 한국어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내에서 지능 검사라는 걸 개발해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지능 검사를 개발한다라고 볼 때 검사의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능의 측정치로 기존에 사용되어 온 뭐 언어력, 수리력, 문제 해결력 등의 점수와 새로 개발한 점수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검사가 지능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다면 기존 검사 점수와 당연히 유사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높은 상관이 산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구성 타당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인 구성 타당도에 또 두 가지가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렴 타당도와 하나는 또 확산 타당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 타당도라는 것은 컨버전트, 모인다라고 이렇게 수렴된다라고 하는 거죠. 높은 상관은 이러한 점수들이 지능이라는 공통 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수렴하는, 즉 같은 방향의 값을 나타내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렴 타당도 계수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다라는 건 같은 방향으로 쭉 모여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반대로 다이버전트 밸리더티라는 것은 확산 타당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발한 점수들은 그런 어떤 신체적인 힘이나 눈 색깔, 뭐 성별 이런 것들하고는 사실은 지능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한 지능검사 점수들이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확산되어진다. 검사 점수들과 지능과 관련 없는 개념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상관이 낮아야 한다라는 거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상관이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관련 없는 개념들을 측정하는 점수들이 서로 확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산 타당도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수렴과 확산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예언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그 제가 설명한 그 내용들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명확하게 개념도 구분하시고 거기에 어떤 신뢰도가 있고 각각 또 어떤 타당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변인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예언변인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어떤 예언변인을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좀 이전에 만들었던 최근의 트렌드를 다 반영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해 왔던 예언 변인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과 같은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예언 변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전기적 자료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인의 과거의 어떤 그 개인과 관련된 것들,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 신상에 관한 것들을 전혀 알 수 있게 기입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였죠. 과거의 경험과 행동이 미래의 행동에 가장 좋은 예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느냐, 어떤 행동들을 보였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미래의 행동에 좋은 예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증거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도와 증거 관련 타당도가 높은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타당도가 높은 이유를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전기적 데이터라는 게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말고 생활 기록부에 보면 뭐 나중에 자기가 되고 싶은 희망 직업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 직업, 뭐 본인 희망, 부모들의 희망, 그 다음에 특별 활동과 관련된 어떤 특별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의 행동 발달 특성 같은 것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생활 기록부였죠. 거기 보면 이 친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행동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활 기록부였는데 그게 대표적인 바이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생활 그 기록부 말고 일반적인 바이오 데이터라는 건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령, 성별, 출생지, 거주지, 뭐 가족 배경, 형제수, 교육 정도, 결혼관계, 자녀수, 신체적 특징, 군복무 관계, 취미, 독서, 습관, 태도, 가치관, 신념, 여가 활동 등등.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전혀 알 수 없게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입하면 안 되는 거죠. 기술하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도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요즘엔 최근엔
이런 부분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자기소개서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도 자기의 신상과 관련된 것들은 다 기입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무슨 대학에 무슨 전공을 했고 이런 거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자기 고향이 어디고 본 적이 어디고 이런 것도 전혀 자기소개서엔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동기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 성격이나 특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그래서 바이오 데이터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특별한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데이터를 또 특별히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도 예전에 많이 쓰던 거고 지금도 쓰이는 데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는 선발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질문들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질문으로 한정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특별한 성공 경험 또는 실패 경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요즘에 입사 지원서라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기술하게끔. 그래서 이 지원자의 개인 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자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인사 담당자 모두에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이 부분은 많이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력서 이것도 마찬가지. 요즘도 여러분들이 어딘가 인턴 사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도 이력서라는 걸 작성하죠. 그래서 이력서에는 자기의 기본적인 주소 그다음에 주소지하고 자기 학력 무슨 대학교 무슨 과를 전공했고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경력사항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라고 하는 곳이 가장 많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경력사항이라는 것은 주로 했던 활동, 봉사활동이든 어떤 특별한 해외 배낭여행 경험 이런 것들을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이력서는 또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사실은 중요한 건 이거죠. 과장되게 적지 말고 솔직하게 작성하라는 겁니다.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그 이력서를 보고 질문을 해요. 입사 지원서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정말 이런 일을 했을까? 또는 봉사활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이런 봉사활동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면접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과장되게 적으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헤드라인이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게 요즘은 잘 안 들어가지만 이제 그 위에 자기가 어떤 걸 적기 위해 간단한 헤드라인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정성 들여서 깨끗이 작성하고 본인이 이제 수행했던 그런 경험,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 동아리 활동이나 그다음에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것도 공모전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좋겠죠. 대학 동아리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을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엔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소개서 성장 환경인데 여기서도 그런 개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빠집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원 동기가 요즘엔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귀사를 우리 회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 특히 어떤 직무에 지원했다면 그 직무에 지원한 동기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지원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기업의 속성에 맞춰서 자신을 소개하는 게 필요하고, 정말 이 회사가 나를 안 뽑으면 안 된다, 뽑아야만 한다라는 자신이 정말 그 직무의 적임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 입사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적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변인의 내용 중에 이제 면접이라는 게 있죠.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 또 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 전형 통과하고 나면 일단 그 삼성 SS8라는 거를 지원자 모두가 다 거의 치게 돼 있어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이제 면접을 시작하는 거예요. 면접도 요즘엔 여러 단계를 거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면접도 여러 가지 다양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요새 이제 작년, 재작년, 올 봄에도 그렇고 면접하러 가본 그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그런 내용에 대한 면접도 있지만 상황 면접도 또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던 어떤 한 공기업에서는 1박 2일로 합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접이 굉장히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내용은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특히 예언변인으로서의 면접이라는 것은 1차적 목적으로 지원자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면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면접을 해본 경험은 우수한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골라낸다기보다는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정말 이 사람은 합격시키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통 1차적인 면접은 그런 기준에서 합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후보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획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적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지원자의 전반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또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입사 지원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인성검사, 종합 적성검사, 종합 능력검사 이런 것들의 검사 결과가 같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원자가 신뢰성,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동, 그 다음에 또 기업 내부의 어떤 조직 적응력,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검사 결과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사람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높거나 특히 낮으면, 특정 그런 검사 점수가 매우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매우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유심하게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나 직업 경력 요구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 지원자는 회사와 자신이 고려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직무 관련 질문도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럼 면접의 목적에서는 지원서에서 어떤 좀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하는, 아주 확실하게 명료하는 질문도 하고요.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솔직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관한 정보를 지원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한이겠죠. 지원자에게 기업을 마케팅하여 우수 지원자가 타 기업에 가지 않도록 오히려 유도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우수 지원자들이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이 기업이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면접의 유형에는 크게 구분하면 구조적인 면접과 비구조적인 면접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구조적인 면접을 다 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면접. 근데 특별한 경우에 이제 뭐 비구조적인 면접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가면 면접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 면접 평가자들한테 다 나누어지고 거기서 다 교육을 받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미리 정해놓은 면접 질문 목록으로 특정 직무의 모든 지원자에게 사용하고요. 면접 절차가 표준화되어서 지원자의 평가 결과가 편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주관적이거나 개인적 요인들이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한 질문이 면접에서 다 물어봐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 목록을 가지고 면접위원들끼리 서로 정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면접위원이 5명이면 또 6명이면 다 구분해가지고 어떤 질문을, 그래서 면접에 들어오는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해야 사실은 그 답변하는 거에서 사실은 우열을 가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평가 결과가 편견에 좌우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주관적이거나 면접위원들의 개인적 요인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구조적 면접에서 많이 차단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면접자 개인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되거나 경험이 없는 면접자도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의 교육만 받아도 가이드라인에 구조적 면접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다 나와 있고 예시가 다 돼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줘야 되는지까지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구조적 면접이라는 건 그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냥 양식 없이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임원 면접, 최종 면접 정도 가면 거기서는 비구조적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이 비구조적인 면접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의 형식 및 방법도 면접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겠죠. 평가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당연히 그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지원자의 개인적인 배경이나 경험, 태도 등의 여러 측면 각각에 대해서 다른 흥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지원자의 객관적인 능력보다는 면접자들의 특성이나 편견과 선입견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비구조적 면접은 1차나 2차, 3차가 아니라 최종 마지막 임원 면접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임원 면접들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임원들이 자기가 특별히 뭔가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완전히 비구조적인 면접은 아니면 반구조적인 면접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상황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상황 면접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심리학에서도 상황 판단 검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업은 이 상황 판단 검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적 면접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해요. 그리고 이럴 때 지원자는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하겠냐라는 대처 행동을 묻는 면접 방식이에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럴 때 지원자들은 어떻게 행동할 거냐를 묻는 거죠.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설명토록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질문들이 꽤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아니면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맥락에 초점을 둔다. 뭐 경력사원의 경우는 오히려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 근거한 면접이라고도 한다. 경력사원의 경우는 그렇다는 건데 신입사원의 경우도 대학 시절에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필검사인 상황 판단 검사를 구술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상황 판단 검사는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기를 주고 거기서 선택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상황 판단 검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평가 기준으로 보통 문제 인식, 정확히 문제를 인식하는지, 진단, 그리고 주도성 차원을 사용한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잘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에서 이런 면접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면접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지원자에 대한 정보 특성이라는 게 요즘같이 이제 블라인드인 경우에는 그 지원자가 면접에 들어왔을 때 일단 기본적인 첫인상 그리고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 내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추론하는 거지 정확한 정보 특성을 가지고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전 같은 경우는 지원자에 대한 부적 정보가 정적 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두드러진다 이거죠. 부정적인 정보가 더 크게 띈다. 눈에 크게 띄게 돼 있어요. 면접은 지원자를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나 정보에 더 민감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그랬지 처음에 시작할 때 면접은 뭔가 결격사유를 찾아내고 그 사람의 어떤 떨어뜨릴 만한 이유를 찾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게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면접위원들한테 본인의 어떤 안 좋은 점을 한번 노출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면접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잘 무사히 지나가면 결격 사유가 없이 그냥 통과할 텐데 무슨 어떤 측면에 대해서 문제가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는 시점은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초두 효과, 최신 효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죠.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는 게 있다. 부적 정보에 대한 초두 효과는 지원자에 대한 비호의적 평가를 유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적 정보가 처음에 딱 제시가 됐을 때 그 기억이 지원자에 대한 비호의적 평가를 유발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딱 그게 더 기억이 잘 남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원자에 대한 부적 인상을 가지고 면접을 시작하면 뽑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된다. 그게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첫 질문 또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 1분이나 2분 정도를 줘요. 그때 사실은 면접위원들이 굉장히 아주 중점적으로 봅니다. 자기소개를 스스로 하는 시간을 주는 거를. 거기서 벌써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판단은 기본적인 평가는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인상,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 1분이나 2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안 좋은 인상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자 간 대비 효과.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혼자 하는 면접은 보통 최종 면접이에요. 임원들하고 제가 같이 들어가 본 적도 있고. 근데 보통 최종 면접이 아니라 임원 직전의 면접, 최종 면접에 가까운 면접에는 보통 5명이 다 들어옵니다. 5명 정도가 들어오거나 4명 정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집단이 사실은 굉장히 그 지원자들 같이 들어온 지원자들 간에 우선 비교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앞 집단과 뒷 집단이 있을 때 앞에 먼저 하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다 우수했다면 뒤에 면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면접을 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면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원자들의 면접 순서에 의한 평가의 영향입니다. 특정 지원자가 너무 뛰어나거나 반대로 너무 떨어지는 경우 그 뒤에 면접을 하게 되는 지원자가 받는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보통 면접자들이 그룹으로 들어오니까 그 그룹 중에서 또 뛰어난 사람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면접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을 보이는 사람. 그렇지 않고 또 대부분 다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다 우수한 집단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다 좀 못 미치는 그런 집단도 들어옵니다. 아무튼 여기서 기본적인 건 순서에 의해서 우수한 사람 뒤에 면접을 보게 되면 손해를 본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은 거의 성별에 의한 차별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이런 성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자 간 일치도가 결여되는 경우 이게 이제 비구조적 면접에서 불일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불일치 가능성이. 구조적인 면접은 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동일한 질문하고 동일한 그 평가를 하는 그 기준 잣대들이 다 정리가 돼서 면접자들한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보는 눈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비구조적 면접 같은 경우가 이 면접자 간에 좀 다른 불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준 양식, 객관적인 표준 용어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자 간의 일치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해결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자 개개인의 특성이 지원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면접이 다 표준화돼서 가이드라인이 다 면접자에게 나눠져 있다 해도 그 면접에 들어오는 그 지원자들을 보고 용모가 유독 좀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용모가 좀 남들보다 못하다든가 그런 외모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평가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하는 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런 어떤 외형적인 행동 특성 때문에 면접자가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특성, 싫어하는 특성을 가진 지원자를 자격과 상관없이 호의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이게 면접자의 선입관이에요. 그래서 면접자가 이 선입관이라는 거를 굉장히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작용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다 동일하게 이런 선입관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근데 이 선입관이 작용하고 누구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은 뭐 그렇게 큰 뭐 여러 면접자들이 보통 5명에서 뭐 작으면 3명, 많으면 5명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뭐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원자의 그 사회적 바람직성이다라는 것은 어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자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좀 그대로 답하지 않고 면접자가 기대할 것으로 면접자가 이런 답변을 기대하겠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방향으로 거짓 대답하는 경향.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 그거를 확증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 검사 결과나 지원자의 어떤 자기소개서에 써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일관된 부분이 드러나야 되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감추고 거짓 반응을 해서 좋은 인상,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조건 뭐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그런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상황이 주는 불안, 우리가 이걸 이제 보통 테스트 앵자이어티라고 해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면접은 더 상황이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많은 사람이 있게 되고 면접자가 또 지원자도 같이 또 들어가게 되면 특히 더 내 옆에 있는 지원자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막 본인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가 순서 효과라는 걸 얘기했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마다 그 시작하는 5명이 들어오면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면접자가 5명이면 이 질문은 첫 번째 앉아있는 사람부터 하시고 이번엔 두 번째 면접자가 물어보는 건 두 번째 지원자부터 답변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공평한 순서 로테이션에 의해서 다 공평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내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지원자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러면 막 자기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원자들이 불안과 긴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전혀 의외의 예외적 행동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모의 면접이라는 걸 자꾸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뭐 선배들 놓고 그런 모의 면접 상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실제 면접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원자를 알고 있는 주변인들로부터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 바로 신원조회 및 추천서입니다. 이게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레퍼런스 체크를 사실은 기업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선발 대상자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있던 뭐 담당 교수한테 하면 교수는 당연히 제자를 좋게 얘기해 주죠. 하지만 이제 이 레퍼런스 체크 같은 경우는 경력사원인 경우에 아주 중요하고요. 신입사원들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자가 정말 어떠했는지 그 인상과 실제 그런 행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 물어보는 거죠. 뭐 성격 특성이라든가. 그게 이제 바로 문제점이라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뭐 지도교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자기 제자인데 좋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대와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 사실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의 상황 기법이다 그래서 상황 연습, 그게 이제 아까 상황 판단과 관련된 상황 면접도 한다라고 했죠. 그 상황 판단 검사가 그런 거고요. 이 모의 상황 연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물어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압박 면접이라는 것도 있고요. 모의 상황에 이제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제공하였을 때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처를 하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전문직 종사자나 주로 관리직 선발하는 데서 사용된다. 작업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일부분만을 제공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또 기술하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일련의 검사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다. 그 서류함 검사, 그 서류함 기법이라고 역량평가 기법에서도 제가 얼핏 얘기했을 겁니다. 인바스켓이라는 방법이 있다. 그게 서류함 기법이에요. 리더 없는 집단 토론 방법. 이건 집단 토론 면접도 해요. 그래서 8명 이렇게 집어넣고 리더 없이 자유 토론을 시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어떻게 토론을 하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류함 기법의 이제 그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는 학생들을 할 때는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경력사원의 경우죠. 이건 실제 그 일을 해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 시행하기에는. 대신 이 리더 없는 집단 토론 방법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8명, 지원자가 많으면 뭐 10명, 좀 적으면 6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표나 리더를 정하지 않고 지원자들한테 다 같이 모여주고 주제를 줍니다. 미리 30분 전 정도에.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시키거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평가자들이 다 그 사람들을 각각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 토론 진행하는 걸 보고. 그래서 또 거기서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너무 소극적이어도 안 됩니다.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면접에서의 그런 부분도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심리 검사,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검사와 관련된 얘기는 또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심리에서 산업 장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예언 편이 바로 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심리 검사는 우리 심리학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조건 그 심리 검사를 제작하게 돼 있어요. 뭔가 평가 또는 측정을 해야 될 때 개인 간의 차이를 측정하고 그거를
수치화해서 양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심리학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특징을 적절하게 측정해서 그 특성에 맞게 개인을 직무에 배치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검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기업에서 다 기본적으로 검사는 한두 개 이상은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 검사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으면 꼭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나와서 이제 대면으로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니까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시험과 관련된 범위도 말씀드렸고 어디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중간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도 잘 보시기 바라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